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무렵 남원장터는 하루의 마지막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좌판을 정리하는 상인들의 요란한 소리와 마지막 물건을 싸게 사려는 안악들의 앙칼진 흥정 소리가 뒤섞여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요. 그 소란스러운 한복판에서 장돌뱅이 총각 억수는 제 지게에 남은 무명피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장사로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제법 두둑해진 전대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윽고 정리를 마치고 일어서려던 그의 눈에 기이한 광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번잡한 길 한가운데 어여쁜 새색시 하나가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채 금실로 수놓인 붉은 화롯을 입은 모습은 영락없는 혼례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신랑도 하객도 그 누구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녀는 소란스러운 장터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홀로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기묘한 광경을 그저 구경거리 삼아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그녀 주위를 맴돌며 조롱거렸습니다. 이 색시는 얼마에 팔아요? 신랑한테 버림받았나 보다. 어른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길래 저렇게 새색시를 장터에 내버려 둔단 말인가. 필시 무슨 몹쓸 사연이 있겠지. 괜히 엮여서 좋을 것 없네. 억수 역시 처음에는 그저 무심하게 그녀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전국 팔도를 떠도는 장돌뱅이 신세의 남의 사정까지 헤아릴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새색시의 얼굴에 아주 깊고 서러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홀로 세상에 내던져졌던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 장터의 소음은 잦아들고 사람들은 하나둘 제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릴 듯 구름이 낮게 깔리고 스산한 저녁 바람만이 장터를 맴돌았지만 새색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데리러 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억수는 참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새색시 앞으로 다가가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무뚝뚝함은 오랜 떠돌이 생활이 만들어준 서툰 상냥함이었습니다. 보시오, 새색시. 해가 다 졌는데 어찌 이러고만 있소? 댁이 어디시오? 밥은 먹었소. 하지만 새색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녀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먼 곳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억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한번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참 딱하게 됐구먼. 이대로 그녀를 장터 한복판에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주정뱅이나 왈패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억수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아에 데려다 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사연도 모르는 처자를 관아에 넘기는 것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주모에게 맡길까도 했지만 오늘 밤 당장 다음 장터가 열리는 곡성으로 떠나야 할 길이 바빴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덕수는 큰 한숨을 내쉬더니 아주 키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맨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새색시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끙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새색시는 놀라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저 힘없는 인형처럼 그의 손에 들려 올라왔지요. 억수는 지게의 진바디 부분에 집단을 두툼하게 깐 뒤 그 위에 새색시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보찜을 그 앞에 놓아 그녀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지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색시 전용 가마가 된 셈이었습니다. 묵직하기는 넋수는 지게를 어깨에 둘러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게에 실린 새색시의 무게가 그의 고된 장돌뱅이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둠이 내린 장터를 등지고 곡성으로 향하는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장터에서 소쿠리 대신 가마를 팔아볼 걸 그랬군. 그의 투박한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한 장돌뱅이 총각과 말 못하는 새색시의 기막힌 동행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게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새색시는 단 한마디 말도 작은 몸짓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길게 늘어뜨린 명주치마 자락을 꼭 쥔 채 억수의 넓은 등만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억수는 뒤통수에 느껴지는 그녀의 시선에 괜히 목덜미가 뻣뻣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모른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길가에 있는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는 지게에 고운 색시를 태우고 들어서는 억수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이고, 억수 총각. 장가라도 들었는가? 지게에 색시를 태우고 다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억수는 주모의 직설적인 질문에 그런 거 아니니 방이나 2개 내주시오으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방과 새색시의 방을 따로 잡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뜨끈한 국밥 2그릇을 시켜 한 그릇을 새색시의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시장할 테니 먹으시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무뚝뚝한 목소리에 방 안에 있던 새색시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습니다. 한참 뒤 억수가 그릇을 거두러 가보니 국밥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기묘한 동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억수가 앞장서서 걷고 새색시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억수는 길을 걷다 그늘 좋은 나무가 보이면 여기서 잠시 쉬어갑시다 라며 먼저 자리를 잡았고 목이 마르면 시원한 샘물을 떠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을 꺼는 대신 행동으로 묵묵히 그녀를 챙겼습니다. 새색시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형처럼 끌려다니기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억수가 잠시 쉬어갈 때면 조용히 다가와 그의 헝클어진 보찜을 가지런히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억수에 달아빠진 집신 한쪽이 너덜너덜해지자 그녀가 어디선가 구한 지푸를 야무진 손길로 질기게 엮어 단단히 고쳐주기도 했지요. 억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녀가 필시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란 교수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비록 작았지만 바느질이나 매듭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고 몸가짐 하나하나에 깊은 법도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고운 처자가 혼자 장터에 버려졌단 말인가? 억수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곡성과 구이의 장터를 돌고 억수는 다시 남원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여전히 새색시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지요. 그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단골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푸근한 인심의 주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모, 나왔소. 이 처자 잠시만 좀 맡아주시오. 장사 끝나면 바로 데리러 오겠소. 주모는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난 억수와 새색시를 보고는 이번에는 놀라지 않고 다 안다는 듯이 껄껄 웃었습니다. 어이구, 이 무뚝뚝한 총각이 결국 정이 들어버렸구먼. 걱정 말고 장사나 실컷 보고 오너라. 이 처자는 내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 억수가 장사하러 나간 사이 주모는 새색시를 가게 안쪽 따뜻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새색시에게 더러워진 화롯을 벗겨주고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 주었지요. 아이고, 가엾다라.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 얼굴이 반쪽이 다 되었네. 주모는 친딸을 대하듯 새색시의 머리를 빗겨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이제 다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는단다. 주모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에 그동안 돌처럼 굳어있던 새색시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모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말을 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소연이었습니다. 주모는 그런 그녀의 등을 가만히 다독여주며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억수에게 주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억수야,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주모의 진지한 태도에 억수는 군소리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아가는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은 게야? 지금 당장은 제 이름이 무엇인지, 집이 어디인지도 기억 못하는 것 같더구나. 절세가인인 처자를 이대로 길거리에 내버려 둘 셈인가?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억수가 말끝을 흐리자 주모가 말을 받았습니다. 이 뾰족한 수가 왜 없어? 하늘이 자네에게 준 복이라 생각하고 자네가 거두면 되지? 평생 혼자 살 셈인가? 저 아가 마음씨도 비단결 같고 손끝도 야무지더구나. 자네 색시감으로 아주 잘 어울리네. 내가 두 사람 중매를 서줄 테니 그리 알게. 주모의 오지랖 넓은 선언에 억수는 아이고, 주모.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기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지요. 주모의 호통 같은 중매 제안에 억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홀로 지게 하나에 의지해 살아온 자신이 과연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까? 게다가 저 처자는 한눈에 보아도 귀한 집 교수인데 자신 같은 미천한 장돌뱅이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도 잃고 갈 곳도 없는 그녀를 다시 길바닥에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뒷산에 올랐지요. 산중턱에 이르자 양지바른 비탈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진달래꽃 군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봄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습이 마치 수줍게 웃는 처녀의 얼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억수는 그 꽃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새색시를 떠올렸습니다. 고운 화롯을 입고 장터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이 꼭 저 진달래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럽고 아름답지만 외로워 보이는 모습. 그 순간 억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산에서 가장 곱게 핀 진달래꽃 한 가지를 꺾어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던 새색시는 그가 불쑥 내민 꽃가지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요. 억수는 평생 해본 적 없는 낯간지러운 행동에 얼굴이 화끈거려 말이 막혔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퉁명스러운 말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꽃 이름이 진달래라 하오. 당신을 보니 왠지 이 꽃이 생각나더군.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름 없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괜찮다면 이제부터 당신 이름을 달래라고 부르면 어떻겠소, 달래. 억수가 지어준 소박하고 어여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동안 텅 비어있던 달래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얼굴이 붉어진 채 쩔쩔매고 있는 억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첫 번째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억수는 그녀의 대답에 자신도 모르게 바보처럼 해맑게 웃고 말았습니다. 이름 없는 새색시는 그렇게 달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설레고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라는 이름이 생긴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억수는 더 이상 달래를 주워온 새색시가 아닌 자신이 책임져야 할 내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지요. 그는 떠돌이 장돌뱅이 생활을 잠시 접고 남원장터 근처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두 사람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집이 누추하여 미안하오. 내 부지런히 돈을 벌어 언젠가는 비가 새지 않는 번듯한 집을 마련해 주겠소. 억수는 쑥스러운 듯 말하며 달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달래는 아무 말 없이 집 안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투박하고 가난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곳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야무진 계획이 서는 듯했지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억수는 예전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지게를 지고 장터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벌어 혼자 먹고 살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악착같이 일했지요. 그가 장사하러 나간 사이 달래는 말없이 집안을 살림살이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먼지 쌓이고 투박하던 억수의 초가집은 놀랍도록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쑥을 캐와 낡은 벽에 틈을 메웠고 들꽃을 꺾어와 작은 독에 물에 꽂아 두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는 정성껏 기워 발랐고 삐걱거리는 살림문은 칡넝쿨로 단단히 동여맸지요. 그녀의 솜씨는 음식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억수가 벌어온 얼마 안 되는 돈과 텃밭에서 직접 키운 몇 가지 채소만으로도 그녀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나물 반찬으로 맛있는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그녀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나물 반찬은 억수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억수는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설레고 기다려졌습니다. 문을 열면 자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밥 냄새,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 달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평온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달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생기가 돌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쏟아지는 비에 남원장터는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었지요. 억수 역시 며칠째 장사를 나가지 못하고 처마 밑에 앉아 굳은 비가 내리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잿빛 하늘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당장 며칠 먹을 양식은 있었지만 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거짓말처럼 비가 잠시 멈고 해가 반짝했습니다. 억수는 이때다 싶어 잠깐 장터 좀 보고 오겠소, 라며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장터는 텅 비어 있었고 그는 허탕만 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수는 비를 피할 곳도 없이 온몸이 빗물에 젖은 생쥐가 되어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날이군. 그는 축축한 옷을 벗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허탕과 굳은 날씨에
그의 마음은 잔뜩 날카로워져 있었지요. 그때 방 안에 있던 달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잘 마른 무명수건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달래는 말없이 수건으로 억수의 젖은 머리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이끌어 앉혔지요. 그녀가 내민 그릇 안에는 곱게 삭은 하얀 쌀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칠 남지 않은 쌀을 아껴 비를 맞고 돌아올 자신을 위해 미리 쑤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억수는 아무 말 없이 달래가 내민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반찬 하나 없는 쌀죽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맛있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억수가 죽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있던 달래가 아주 작고 간절한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억수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모기 소리처럼 작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억수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억수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그는 고개를 들어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맑은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억수의 거칠고 무뚝뚝한 심장이 난생 처음으로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굳은 비와 허탕친 장사로 인해 우울했던 그의 마음이 달래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봄눈 녹듯 스르륵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달래가 말을 되찾고 두 사람의 초가집에 웃음소리가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그들의 소박한 행복을 시기하는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 자는 바로 남원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독한 세도가 허판교였습니다. 그는 대대로 물려받은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바탕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였지요. 그의 교활함과 탐욕은 남원 땅에서 자자했습니다. 달래의 미모는 아무리 깊은 산골에 숨어 산다 해도 쉽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돌뱅이 억수가 장터에서 주워온 처자가 있는데 그 미모가 웬만한 기생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남원 바닥에 파다하게 퍼졌고 마침내 여색을 밝히는 허판교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호기심이 동한 허판교는 어느 날 장터에 행차한다는 핑계를 대고 일부러 억수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달래의 모습을 본 순간 허판교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소문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무명옷 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눈부신 광채가 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순수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는 그녀의 자태는 그가 이제껏 겪어본 그 어떤 여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었지요. 저런 절세미인이 감히 저 천한 장돌뱅이 놈과 함께 살고 있다니. 실로 아까운 일이로다. 저런 보물은 마땅히 나 같은 사람의 곁에 있어야지. 허판교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달래를 손에 넣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미쳐 날뛰는 장돌뱅이 하나쯤 처리하고 힘없는 처자 하나를 빼앗는 것은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들을 시켜 억수와 달래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올가미에 넣기 위한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지요. 검은 욕망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소박한 행복 위로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허판교는 보란듯이 하인 몇을 거느리고 억수의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제 안방에라도 들어온 것처럼
마루에 거만하게 걸터앉아 억수를 불러냈지요. 내가 억수라는 놈이냐? 듣자 하니 내가 데리고 사는 계집이 미모가 제법이라 하더구나. 허판교는 노골적인 말투로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억수는 그의 무례함에 불쾌했지만 상대는 남원의 실세인 허판교였습니다.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공손하게 대답했지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나리. 허판교는 비웃음을 흘리며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억수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내가 큰 인심을 쓰마. 이 돈이면 너 같은 놈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이다. 이 돈을 줄 터이니 내가 데리고 있는 그 계집을 내게 넘기거라. 내 첩으로 삼아 호강시켜 주겠다. 그 순간 억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들끓는 분노가 뿜어져 나왔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리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허판교는 억수가 감히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 이놈. 감히 내 앞에서 버티는 것이냐? 천한 장돌뱅이 놈이 분수도 모르고 억수는 마침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허판교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소리쳤지요. 그 사람은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제 사람을 넘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돈은 도로 가져가십시오. 억수의 단호한 저항에 허판교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늘 자신의 권력과 돈 앞에 벌벌 떨던 천한 것들만 보아오다가 이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놈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이내 서늘한 살기로 변했습니다. 내 이놈. 내가 오늘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좋다. 내가 내 발로 복을 거쳤으니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저 계집을 내 손에 넣고야 말 테니 그리 알 거라. 허판교는 악담을 퍼부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마당 한 구석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달래를 음흉한 눈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억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할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억수의 완강한 저항에 독이 오른 허판교는 본격적으로 두 사람을 올가미에 넣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먼저 달래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한양에까지 연주를 대어 뒷조사를 시작했지요.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라면 저 장돌뱅이 놈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귀찮은 뒷배경이라도 있다면 그의 계략은 언제나 치밀하고 교활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돌아온 하인이 허판교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달래의 본명은 이채령으로 몰락한 남인 세력의 핵심이었던 이대감의 고명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한양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윤참 판대감의 며느리가 될 몸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허판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어쩐지 깊이가 남다르다 했어.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채령 아씨가 혼례를 치르기로 한 바로 그날 그녀의 친정인 이대감 댁이 영문조사에 휘말렸다는 고변이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영문조사, 허판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고변이 결국 무고로 밝혀졌지만 그 소동이 벌어지는 사이 혼례는 이미 파탄 났다고 합니다. 냉혹하기로 소문난 윤참 파는 가문에 해가 될까 두려워 며느리가 될 아씨를 혼례당일 수행원 몇 명만 붙여 멀리 남원으로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남원 땅에 조용히 숨어 살게 하려던 모양인데
그 수행원들이 아씨를 버리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래가 왜 그토록 고운 홀레복을 입고 장터 한복판에 홀로 버려져 있었는지, 왜 그토록 큰 충격을 받아 말과 기억을 잃었는지, 그 모든 비밀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허판교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달래를 손에 넣는데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문조사에 휘말렸던 집안의 딸, 시댁될 집안에서조차 버림받은 처지. 그녀는 이제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잘 되었구나. 아주 잘 되었어. 허판교는 달래의 아픈 과거를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가장 좋은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억수가 아닌 달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직접 공격하여 그녀를 무너뜨릴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비열한 계략은 한 여인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한번 핥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판교는 다음 날 보란 듯이 관아의 포졸몇을 대동하고 다시 억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억수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 있는 달래를 향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이채령 아씨, 아니 이제는 달래라고 불러야 하나? 한양의 명문가 교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천한 장돌뱅이 놈과 살고 계시오. 이채령이라는 자신의 본명이 나오자 달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억수 역시 놀라 달래와 허판교를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허판교는 그런 두 사람의 반응을 즐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보았소. 아씨의 집안이 영문조사에 휘말렸다는 것도, 윤참판댁에서 파혼당하고 이곳 남원 땅에 버려졌다는 것도 말이오. 아씨, 당신은 이제 역적의 딸로 낙인 찍힌 몸이요. 저 미천한 장돌뱅이 놈이 과연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소. 허판교의 말은 비수처럼 달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끔찍한 과거, 그녀를 올감했던 악몽이었습니다. 나에게 오시오. 내 첩이 된다면 내가 당신의 과거를 모두 덮어주고 아무도 당신을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지켜주겠소. 하지만 끝까지 저놈을 택한다면 나는 당장 관아에 당신이 역적의 딸임을 고발하여 저놈까지 역적의 무리로 엮어버릴 것이오. 선택은 당신의 몫이오. 그것은 회유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달래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인 억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억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혼례날,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절망의 순간. 믿었던 정혼자, 집안의 냉혹한 배신. 그리고 남원장터에 버려져 기억을 잃었던 끔찍했던 시간까지. 그녀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로 낙인 찍힌 불길한 몸입니다. 저 때문에 날이 꽤 큰 해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를 버리고 멀리 떠나십시오. 은혜는 저승에 가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달래는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억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 한 것입니다. 달래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듣는 동안 억수는 말없이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의가 뒤섞여 있었지요. 그는 달래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힘없는 여인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한 세상과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허판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달래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달라며 애원했을 때 억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일어나시오. 그는 무릎 꿇은 달래의 팔을 잡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지요. 왜 우시오? 당신은 역적의 딸이 아니오. 내게는 그저 내가 장터에서 만난 내가 이름을 지어준 내 사람 달래일 뿐이요. 그의 말에 달래는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내 사람이요. 세상이 다 당신에게 돌을 던진다 해도 나는 당신 곁에서 그 돌을 다 막아줄 것이오. 그러니 다시는 나를 떠나라는 그런 슬픈 소리 하지 마시오. 억수는 그녀의 어깨를 굳게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다 막아줄 테니. 저 교활한 허판교 놈이든 한양의 높은 양반 나리들이든 그 누가 우리를 방해해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한 맹세였습니다. 떠돌이 장돌뱅이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뿌리내리지 못했던 그가 이제 달래라는 여인을 위해 기꺼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굳건한 약속의 달래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억수와 달래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싸워나가기로 결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허판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두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마침내 비열한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곧장 남원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달래의 정체를 고발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 고을에 역적의 무리가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한양에서 영문조사에 휘말렸던 이대감의 딸이 신분을 숨긴 채 장돌뱅이 놈과 붙어 먹으며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저것들을 잡아들여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허판교는 마치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인 양목청을 높여 떠들어댔습니다. 남원 사또는 본래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자라 허판교의 세력에 눌려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허판교의 말에 진위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즉시 포졸들을 풀어달래를 잡아들이라 명했지요. 그날 오후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문 열어라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5-6명의 포졸들이 억수의 초가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부수며 달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딸 이채령은 어디 있느냐? 순순히 나와 관아의 조사를 받으라. 마침 억수는 장작을 패러 뒷산에 가 있었고 집에는 달래 혼자 있었습니다. 달래는 공포에 질려 장독대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금세 그녀를 찾아냈고 거친 손길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에 손을 대는 것이냐 하는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억수가 도끼를 든 채 나타났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오다 소란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기세에 포졸들조차 저도 모르게 주춤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힘없는 백성을 멋대로 잡아 가두려는 너희들에게 있겠지. 내 아내를 데려가려거든 먼저 나를 베고 가거라. 억수는 도끼를 고쳐 잡고 달래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포졸들은 잠시 그의 기세에 눌렸지만 이내 칼을 뽑아 들고 그를 에워쌌지요. 일촉즉발의 상황. 이때 달래가 억수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힘으로 맞서서는 이길 수 없어요. 어서 도망쳐야 합니다. 달래의 말에 억수는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도끼를 땅에 던져 포졸들의 시선을 끈 뒤 그 틈을 타 달래의 손을 잡고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길고 험난한 도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나무 숲으로 몸을 피한 억수와 달래는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포졸들이 저놈들을 잡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맹렬하게 따라붙고 있었지요. 이대로 큰 길로 나갔다가는 금세 잡히고 말 터였습니다. 바로 그때 억수의 장돌뱅이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전국 팔도를 떠돌며 웬만한 고을에 지리는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금을 피하거나 왈패들을 따돌리기 위해 장돌뱅이들만이 아는 샛길과 비밀 통로를 많이 알고 있었지요. 이리 오시오. 억수는 달래의 손을 이끌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예민한 감각으로 이끼 낀 바위의 방향과 나뭇가지의 모양을 보며 길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그들은 좁은 동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억수는 달래를 먼저 안으로 들여보내고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와 엉클로 위장하여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 바로 앞을 지나갔지만 동굴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그날 밤 동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억수는 고민 끝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 달래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홀로 곡성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오랜 친구이자 장돌뱅이 패거리의 정보통인 마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억수에게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마서방은 의리가 깊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장돌뱅이들에게 연락을 돌려 억수를 돕기 위한 작전을 짰습니다. 며칠 뒤 남원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돌뱅이랑 역적의 딸이 전주 쪽으로 도망쳤다더라. 아니다. 내가 어젯밤에 순창 땅에서 그들을 봤다. 장돌뱅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자신들의 정보망을 이용해 일부러 거짓 소문을 퍼뜨려 포졸들을 사방으로 헛걸음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억수와 달래는 장돌뱅이들의 도움을 받아 짐꾼이나 약초꾼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포위망을 뚫고 남원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억수는 달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관아의 포졸들보다 우리 장돌뱅이들 발이 더 빠른 법이오. 꼬리가 긴 놈이 결국 잡히는 법이지. 남원 땅을 무사히 빠져나온 억수와 달래는 한동안 장돌뱅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몸을 숨겨 지냈습니다. 하지만 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망만 다니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다시 꼬리가 잡힐 것이고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한 끝에 아주 대담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그는 문제의 근원인 한양으로 직접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한양으로 갑시다. 억수의 말에 달래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양이라니요. 그곳은 저희를 버린 윤참판과 저희 집안을 모함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 발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소. 억수는 달래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지소. 당신은 역적의 딸이 아니오. 나는 당신의 누명을 벗겨 이 세상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소. 당신을 다시 웃게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여.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달래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억수와 함께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장돌뱅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먼 친척 남매 행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상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에는 수건을 짜서 초췌하게 위장했지요.
억수는 슬픔에 잠긴 오라비 역할을, 달래는 부모를 잃은 넉살 좋은 누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동정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관아의 검문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지요. 아무도 이 슬픔에 잠긴 남매가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 신세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 일걸어 두 사람은 마침내 가장 위험한 곳이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인 한양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한양에 잠입한 억수와 달래는 저자거리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작은 객사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양은 그들을 쫓는 눈과 귀가 가장 많은 곳이었기에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지요. 억수는 낮이면 평범한 짐꾼 행세를 하며 한양의 저자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지요. 그는 장돌뱅이 특유의 정보망을 이용해 달래의 친정을 영문조사로 모함했던 거짓 고변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6위 전에 비단 장수에게는 남원에서 가져온 귀한 약재를 헐갑에 넘기며 정보를 얻었고 시전의 왈패들에게는 술을 사주며 휘어진 소문을 수집했습니다. 장돌뱅이로 살아오며 익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정보를 캐내는 그의 능력은 이곳 한양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억수는 마침내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달래의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윤참판에게는 오랫동안 정적 관계에 있던 박대감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래의 친정인 이대감은 본래 윤참판이 아닌 박대감과 더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억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윤참판이 아니었소. 덕수는 객사로 돌아와 초췌하게 기다리고 있던 달래에게 말했습니다. 윤참판과 이대감 대개 혼사는 두 가문의 세력을 합치려는 정략 결혼이었소. 하지만 그 혼사를 가장 경계했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윤참판의 정적인 박대감이요. 만약 두 가문이 사돈을 맺으면 자신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던 거지. 억수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박대감 놈이 계략을 꾸민 것이요. 혼례 당일 이대감 댁이 영문조사에 휘말렸다는 거짓 고변을 넣어 두 가문의 혼사를 깨뜨리고 동시에 이대감 댁까지 몰락시키려 했던 거요. 그리고 겁 많고 냉혹한 윤참판은 그 거짓 고변에 속아 가문의 안위를 위해 당신을 버린 것이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가문이 더러운 정쟁이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힘없는 장돌뱅이와 역적의 딸로 낙인 찍힌 처녀가 하늘 같은 권세를 가진 대감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두 사람 앞에는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뿐이요. 며칠을 고민하던 억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궁궐 앞에 있는 신문고를 울리는 것이요. 임금님께 직접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소. 신문고. 그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궁궐 앞에 매달아 놓은 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고를 울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 호소가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소한 일로 구중을 번거롭게 했다고 판단되면 북을 친 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겁에 질려 억수를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숨어 살다 죽는 것보다 진실을 외치다 죽는 것이 100배는 낫소. 내가 당신을 억울한 사람으로 살게 할 수는 없소?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마지막 결전을 치르러 가는 군사처럼 굳은 표정으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상복 차림 그대로 궁궐문을 지키는 군사들 앞을 지나 신문고가 매달린 누각 아래에 섰습니다. 억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북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우렁차게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둥둥.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는 북소리가 한양 도성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고 금위형 군사들이 순식간에 달려와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칼과 창이 그들의 목을 겨누었지만 억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목청껏 외쳤습니다. 전하, 억울함을 구하러 왔나이다. 이 땅에 힘없는 백성이 썩어 빠진 권력가의 농간에 희생되어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막힘없이 조리 있게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의 비열한 계략, 윤참판의 냉혹한 배신, 그리고 죄 없이 버려진 한 여인의 기구한 사연까지. 그의 호소는 절절했고 그 목소리에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수가 말을 마치자 이번에는 달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소복자락을 펼쳐 그 위에 붉은 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박대감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피로 쓴 혈서였습니다. 결백하옵니다. 한 사내의 우렁찬 외침과 한 여인의 핏빛 절규.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처절한 호소는 궁궐 담장을 넘어 임금의 귀에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신문고를 울린 억수와 달래는 즉시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지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후련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처절한 호소는 그날 아침 어전 회의에 참석한 임금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평소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현명한 임금은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가장 강직하기로 소문난 신하를 특사로 임명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했지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의금부의 수사관들은 박대감과 윤참판의 집을 급습하여 빈틈없이 뒤졌고 그 과정에서 박대감이 이번 사건을 꾸몄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서찰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의 수하들을 잡아들여 고문한 끝에 모든 죄를 자백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임금의 어전에서 마지막 심판이 열렸습니다. 죄인이 되어 끌려나온 박대감과 윤참판은 엄숙한 임금의 호령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임금은 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박대감은 사사로운 정쟁을 위해 무고한 충신을 모함하고 국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참으로 무겁다. 당장 관직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본 이대감 댁에 보상한 뒤 참수형에 처해 그 죄를 만천에 알리도록 하라. 이어서 임금은 윤참판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 윤참판은 진실을 가리려는 노력도 없이 오직 가문의 안위만 위해 죄 없는 며느리를 내버린 그 비겁함과 냉혹함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그대의 관직을 파직하고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니 자택에서 근신하며 그대의 어리석음을 평생토록 반성하도록 하라. 의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러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던 달래의 친정은 마침내 모든 누명을 벗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지위와 재산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비겁한 선택을 했던 윤참판 역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장돌뱅이의 용기와 한 여인의 굳건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임금은 억수와 달래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용기를 크게 칭찬하며 그들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대 억수는 비록 신부는 미천하나 그 의로운 기계와 지혜는 웬만한 대장부보다 낫다. 짐이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자 하니
앞으로 나를 도와 이 나라에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하지만 억수는 임금 앞에 엎드려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인은 그를 모르는 무지한 장돌뱅이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을 감당하겠습니까? 소인에게는 그저 되찾은 제 사람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 옵니다. 임금은 그의 겸손함과 진솔함에 더욱 감탄하며 그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신 그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상금과 의로운 백성이라는 칭찬이 담긴 교서를 하사했지요. 억수와 달래는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난 달래의 친정 부모와 함께 고향인 남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귀향은 초라한 도주가 아닌 임금의 교서를 앞세운 화려한 금이환영이었습니다. 그들이 남원에 들어서자 온 고을이 떠나가라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억수의 단골 국밥집 주모는 가장 먼저 달려나와 두 사람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아이고, 내 새끼들 장하다 장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남원 장터 사람들은 두 사람을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악독했던 허판교 역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멀리 야반도주했다는 통쾌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사람들의 품 안에서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시련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남원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억수와 달래의 성대한 혼례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혼례는 달래의 집안과 남원 장터 사람들 모두가 힘을 합쳐 준비한 온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혼례식 날 남원 장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억수는 장돌뱅이의 누더기 옷을 벗고 너나부리 신랑의 관복을 입었습니다. 달래 역시 슬픔의 상복을 벗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화롯을 입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고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혼례식은 남원 관아의 가장 넓은 마당에서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하객이 되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국밥집 주모는 신부의 어머니 역할을 자처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지요. 혼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두 사람이 마침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억수는 신부의 손을 꼭 잡고 투박하지만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색시 얼마요? 라고 물었지? 그때 나는 속으로 색시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소. 그리고 당신을 지게에 태우고 길을 떠날 때 나는 당신을 주워온 것이 아니라 내게 온 복이라고 생각했소. 오늘은 내 평생을 바쳐 당신을 내 진짜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오.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소.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달래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장돌뱅이가 주워온 이름 없는 새색시는 마침내 온 세상의 축복을 받는 어여쁜 아내가 되었습니다. 억수와 달래는 이후로도 남원 땅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의로운 부부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